애기가 4학년 이상이잖아. 그다음 5학년. 이 잠수는 연간 얼마나 시작했어? 언제부터? 1학년 때부터. 잠수는 배운 얘기야. 주변에 그거 집이 어디에요? 천공. 그러면 꾸준히 해도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5학년이면 엄청나게 잘하겠네. 그래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뭐 궁금한 것도 없잖아, 이제. 한번 알아서 다 할. 맞죠? 시작을 못했으면 뭐 지난 과정까지 들으면 되고. 적응 과정. 선생님 시작했어요. 애들 이제 보여주고 있어. 어? 잘하지? 하고 있어. 애들 들려보기 해. 흘려들이 해. 애들 따라해. 아니 왜 이거 묻는다면요, 애들이 어리면 아니면 이제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더 이상 이제 짚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 DVD 보기 지금 이제 막 시작했거나 뭐 한지 1년 안쪽 같으면 더 우리가 더 골치 아프게 미리 할 거 없다고. 맞죠? 머리가 터지잖아. 아닌가? 적응 과정, 발전 과정, 심화 과정, 고수 과정이 있는데, 고수 과정이란 말은요, 영어의 고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 강의로 다룰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통과. 그러면 적응 과정, 발전 과정, 심화 과정 있죠. 심화 과정 정도 들어가면 수능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심화 과정도 사실은 제 강의 뜻 안 들어도 되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서 아이의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절히 할 수준이고, 그러니까 제 강의의 범위는 주로 적응 과정과 발전 과정 정도. 기간은 약 2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학년을 물어보니까 애들 다 버리잖아요. 이 흘려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 하고 하면 되잖아, 이제. 걔가 더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내가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안 물어보니까 나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내가 모르면 기업의 엄마한테 하다가 물어가지고 말하게 하면 되는데, 궁금한 거 없죠? 네. 애가 2학년일 때 흘려듣기를 한 5개월 전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토스 5개월. 네. 네, 다니고 있는데 그걸 끊고 흘려듣기를 했는데 흘려듣기를 4분 정도 짧은 거 했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아이가 읽어보겠다 하더라고요, 책을. 근데 집중해서 할 때는 성과 말을 너무 따라할 때 틀리게 들리더라고요. 하려고 잊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딱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을 읽어볼게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 그런 것도
그래, 그전에 놔둬야 되는 거지. 애가 진짜 자발적으로 읽어보게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코스에서 그렇게 이용돼 있기 때문에 읽어본다고 아주 잠수에서는 그 수준에서 읽게 하면 안 되죠. 아이가 한다 하면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놔두면 되죠. 그리고 이제 틀리게 발언하더라도 그것도 놔둬야 되는 그 아이가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은 좀 미안, 비정상이 아니고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흘려듣기를 많이 하고 또 집중 듣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귀가 불피고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지가 읽으려고 하지. 이제 막 집중 듣기를 한 책을, 오늘 한 책을. 흘려듣기를 제가 한 7세 후반부터 그냥 간간히 하다가 본격적으로 매일 2시간씩 듣는 수업을 6개월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집중 듣기를 오늘은 그 책을 오늘 읽는 게 아니고 이 집중 듣는 책을 한 5일 정도, 3일 정도 읽고 나면 이게 한 줄씩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 입술이 조금 그러니까 한 줄씩 하면 그건 집중 듣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강의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지? ORT? 뭐 이런 류의 책들, 유아기 때 하는 이런 페이지 한 줄 있는 책을 듣고 있다. 이건 우리가 말한, 잠순에서 말한 집중 듣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7살 때 한 DVD 보고 이건 흘려듣기가 아니에요. 이 구분해야 되지. 그래서 솔빛 엄마의 개념 정리가 훨씬 좀 나온 편이 있는데, 솔빛 엄마는 이걸 터잡기, 소리 잡기, 그 다음에 의미 잡기, 이런 식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듣기 말하기. 잠순에서는 적응 과정, 발전 과정, 심화 과정, 고수 과정 이렇게 분류하는데 먼저 솔빛 엄마는 터잡기, 소리 잡기, 의미 잡기, 듣기 말하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4단계로. 굉장히 비슷한데 방금 제 어머니처럼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예를 들면 7살 때 우리가 이거 잠순이 아니라도 다 하죠. 집에서 DVD 보기 자동으로 다 하잖아요. 요즘. 이런 것들은 잠순에서 말하는 그 흘려듣기가 아니다. 그래서 솔깃 엄마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이 시기 이전에 한 모든 영어 학습은 터잡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 때도 우리 아이가 6세 때부터 중학교 5학년 1학기 때까지 윤수행 영어를 5년 반을 했는데 그건 내가 잠수영을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터잡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충분히 듣기를 하게 되면 이 소리가 잡히죠. 그래서 영어책을 읽는 것이 웬만한 자신감이 붙어요. 그때 이제 영어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주는 거랑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질문의 취지는 틀린 것을 틀리게 읽는 걸 교정해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읽었다는 말은 물론 이제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노출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집중 듣기를 한 동화책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면 어떻게 외워서라도 읽거나 하겠죠.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읽으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린 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 그렇고 질문의 취지를 넘어서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한 과정이 되게 감이 잡히거든요. 어릴 때 7살 때 이렇게 DVD 보고 한 거 이걸 보고 저희 잠순에서 말한 적응 과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항상 4학년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루에 이제 다른 짓 별로 안 하고 이제 충분히 영어에 몰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적응 과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ORT나 이런 거 페이지 한 문장 나오는 걸 이거 듣는 거 이건 잠수에서 말하는 취지에 흘려듣기, 집중 듣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5분짜리라도 스토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막 이렇게 빨리 읽어주고 이걸 해야 되지. 한 문장 읽어주고 뭐 음악 나오거나 뭐 한 페이지 넘기고 또 뭐 하고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소리를 잡기 위한 집중 듣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그냥 원어민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런 동화를 5분짜리라도 그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줄 읽어주고 쉬고, 뭐, 배경음악 나오고, 뭐, 이래가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젊은 엄마들은 그렇게라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에 좀 친숙하게 해주려고 하긴 하는데, 그 교재도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건 생략 들겠죠. 하여튼 틀리는 것을 교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적절한 노출, 집중도기를 더 제대로 공격적으로 하면 소리가 막 아이 뇌 속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우리가 남자들 당구 처음 배우면요, 당구공이 천장에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엄마들 내가 카드 게임 내하고 해보니까 주말마다 원카 뭐 이런 거 하고 골프 게임에서 카드 게임 하는 엄마들이 재밌으니까 천장에 카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영어에 노출하면 영어가 계속 뇌 속에서 막 머릿속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거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읽으려고 들이대는 거죠. 그 아마 토스를 하는 바람에 토스 훈련 때문에 읽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스는 반복을 계속 하죠. DVD 하나를 딱 정해주고 그걸 대해준 다음에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고 그걸 따라하게 하고 소위 미미킹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 방식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좀 몇 번 들었으니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훈련이죠, 훈련. 우리는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출 하는 거. 진짜 하는 건 좀 낫을까요? 뭐? 정답? 그 아이가 좋아하면 하는 거지. 자기가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줄 듣고 나면 한 줄 정답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줄 듣고 나면 한 줄 따라한다고? 한 페이지에 뭐 3줄짜리가 있으면은 그냥 집중 듣고 그냥 이렇게 짚어서 듣기만 들으면 되는데 한 줄 끝나고 나면 그걸 끄고 성과 하는 거 따라 읽는 게 성과. 그래, 그런 걸 사실 잠수에서는 그런 개념이 잘 없죠. 옛날에 연따라는 건 있었어요. 성우가 하는 걸 그냥 틀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제가 하는 말을 지금 계속 똑같이 흉내내면서 막 내놀릴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거 1초 후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따죠. 연속 따라 말하기. 자, 이런 건 있는데 정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문장을 틀고 멈추고 따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또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그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설빛 엄마나 잠순의 영어의 원래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호출시켜서 습득하게 하자 이런 취지니까 원래 정따라는 개념이 잠순에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워낙 잠순에 다양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훈련이다. 초기 취지는 훈련이 아니고 이제 영어 양을 노출의 양을 이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안 해도 되죠. 하락하면 그 상당히 부담되는데 많이 들으면 모를까. 안 그러면 몇 번 듣고 따라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귀가 예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고 자칫하면 그게 어린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중도 탈락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그런 부담 없이 가볍게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연따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잠순에서 아이가 귀가 뚫렸는가 뚫리지 않았는가의 기준을 연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로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할 때쯤에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막 연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내성적인 아이들은 이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사는 어떤 유명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 딸이 둘인데 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어를 잘하는데 연따를 안 하는 거라. 그걸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경향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무슨 불문율처럼 연따를 해야 귀가 뚫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개념이, 관념이 깨졌죠. 엄마들 사이에서. 지금은 연따도 지가 자연스럽게 막 하면 되고, 안 하면 그걸 굳이 하라고 훈련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충분한 노출. 이거니까 충분한 노출 이외에 다른 것은 안 해도 할 필요 없는 거죠. 연습하는 거 이런 것은. 오히려 이 충분한 노출의 시기를 지나고 적응 발전 과정을 지나면
귀가 완전히 뚫려 있으니까 그때는 말하기 연습할 때고요. 그러니까 학교 대표로 애들이 많이 뽑히죠. 잠수네 아이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데 왜냐면 충분한 노출이 있으니까 원어민처럼 말하니까 그 시점쯤 되면 이제 훈련하는 건 쉬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누가 그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시켜서 그 말하기 대회 원고만 누가 잘 써준다면 그걸 아이들이 이제 자기 그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쉬워지고 원어민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느 정도 적응 발전 과정 지난 후에는 문장 따라하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답 뭐 이런 것도 발음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발음 연습 이거는 우리나라 이 영어 교육 제도 하에서는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오히려 받아쓰기를 하는 게 좋고요. 읽은 영어책, 집중듣기 한 영어책을 하루에 한 쪽씩 받아쓴다든지 뺏겼습니다.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서 적응 발전 과정을 지난 후에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집중 듣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 애들이 지가 쓰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아이도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기를 자기가 쓰겠다는 거라 돈이 필요하니까 한 편 쓸 때마다 2,000원씩 달라고 해요. 이게 6학년 때였거든. 5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그 일기를 써요. 스펠 다 틀리죠. 다 틀리면 그대로 죽은 거라. 스펠은 다 틀리지만 살아있는 영어를 하거든요. 살아있는 일기를 써요. 우리는 그 문법에 맞춰서 뭐 S, V, O, C 뭐 계속 이렇게 문장 오형식 맞춰서 막 장문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된 아이들은 살아있는 영어를 한다니까. 그림책에 나오는 영어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충분한 노출 이후에 이제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적응 발전 다음에 뭐지? 고수 과정. 그러니까 발전 과정은 끝부분이나 고수 과정쯤 가면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이제 뭐 학교 영어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훈련을 할 필요 없다. 어떤 훈련이든지.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집중 듣기. 집중 듣기가 어떻게 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낯설고 어색한 행위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와, 할 말이 많잖아. 그죠? 하고, 엄마들이 하고 있는 것과 잠수의, 소위 말하는 잠수의 주류의 방식의 차이도 알 수 있고요. 이게 말해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때 노가티 같은 것까지 동생들한테 팔라 했죠. 중고나라가 팔든지. 그러면 뭐 유아기 때 뭐 보여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돼가지고 그냥 듣기 DVD 보고 집중듣기 몇 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유아기 때 괜히 비싼 책 사가지고 막 하기 싫다는 거 막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요. 그냥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여름 방학들 같은 게 굉장히 좋은 때죠. 시간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확 그냥 영어에 몰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 찌질 이래 하면 안 돼. 조금씩 찌질 뭐 그게 아니고 확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충분히 들어보고 이번 학기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래 처음 나오신 분들 원래 처음 나오신 분들 앞으로 한 3년 정도 들어보고 3년 정도 들은 다음에 애들의 인생이 정리된 애들 인생이 아니고 애들의 뭐 주변 이것저것 잡다한 것만 하는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불안감 없이 정리되고 난 후에 그때 본격적으로 잠수행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잠수행 하려면 시간 짜치고요. 학교 숙제하지도 못하고 주말 되면 또 여행 다녀야 되지. 뭐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막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널려있는 것들 많이 있으면서 또 잠수내 영어를 본격적으로 한다. 수학도 해야 되지. 우리말 책 읽기 더 중요하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꾸준히 들어서 일단 엄마들의 불안감을 정리한 후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만 아이들하고 딱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남으면 그리고 이제 좀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하다 다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으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돼가지고 이제 피아니스트 될 건지 안 될 건지 딱 눈치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피아노 안 하고, 피아노를 와 그래, 저거 피아니스트, 국민 피아니스트 만들어. 그 정도 배웠으면 되지, 뭐, 이제. 그리고, 뭐, 어디 뭐, 내 클래스 친구 중에 누군가는 뭐, 애들 뭐,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스포츠센터 가고 배우고, 뭐, 이건 그래, 유아기 때나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가 한 3, 4학년 되면 다 적어야지. 적고, 직접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그 적어야 정리해. 딱 보고, 우리 애는 공부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러면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든지, 뭐, 음악을, 악기를 다루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뭐 잡다한 거 다 하면 안 돼요. 승부를 해, 승부를. 내가 도박을 좋아해요. 아니, 승부를 딱 해야지. 그래서 다,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요.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줄 텐데 안 물어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게 예를 들어 뭐였지? 내가 딱 들어보고 쓸데없다 있다 딱 말했어. 내가 어머니들 일부러 뭐, 애들 뭐, 일부러 뭐 잘못되게 할 일이 있겠어요. 집에서 해보고 뭐, 궁금한 거 아니면 하기 전에 두렵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니까. 이제 막판이 됐는데 더 이상 뭐 말해봐야 엄마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이제. 그래서 뭐 물어보고 이제 이겨보시면 돼요. 우리 카페 보니까 어떤 거제도 사는 어떤 엄마가 질문을 하잖아요. 남매간에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강의 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거제도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아침 누군지 알아요? 해피바이러스. 거제도에서 유튜브, 우리 강의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듣고 그 카페 들어온 분인데 내가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이고 둘째 여자애는 뭐 한 몇 살? 4살, 5살쯤 돼 보이더라고요. 남매가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매 있는 사람. 자, 대답해봐. 이 아줌마는 언니들한테 묻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남매가 싸우면. 저는 이제 요일 정해서, 정민이는 월수금, 지원이는 화목토 해서 비교를, 우선권을 줘갖고, 2시간 우선권을 네가 보고 싶은 걸 본다. 대신 시간이 남으면, 다른 날, 그러니까 오빠가 보고 싶은 날 2시 우선권 보고, 시간이 되면 동생도 1시간 더 여유를 주는 걸로. 아니, 잠수내 뭐 이런 거 말고, 걔는 둘이 싸운다니까. 비디오도 맨날 싸워요. 비디오 보는 것도 맨날 싸우고. 비디오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니는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뭐 싸움도 많나 이렇게 또 생각할까봐. 근데요, 저는 이제 물론 이거 배운 거예요.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거라고. 자, 싸움에서 엄마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엄마는 편을 들면 안 되죠. 이건 뭐 아이와의 싸움뿐만이 아니고 동네 옆에 애들끼리 싸울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가족 관계에서도 뭐 미묘한 갈등이 있죠. 옳고 그름이 내 인생의 양식이 되어 있으며 나는 항상 옳고 그름이나 내 기준이 있죠. 이건 주관적이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옳다 그러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자, 항상 내 옳고 그름이 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 나면 나는 항상 내 기준에서 누가 옳은가를 가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내 기준에서 옳다는 편을 들게 돼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틀린 쪽이 상처를 입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게서 옳고 그름이 끝나야 하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애 둘이 싸우잖아요. 가만히 놔두는데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엄마들이 주로 막내 편을 들어. 약하니까 니는 큰 게 이렇게 자꾸 가져요. 그러면 이제
큰애가 주로 스트레스를 받죠,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 안 보일 때 또 때리고, 괴롭히고. 엄마 보면서, 울면서 사과하고 억지로 맞이 못해서, 뭐 이렇게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거든요. 가만히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연의 질서가 잡혀요. 오빠가 카리스마 있고 힘이 있어서 동생을 딱 꼼짝 못하게 하면 이제 질서가 생기죠. 그럼 동생이 이제 오빠한테 못 이기는 거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오빠가 너무 순하고 동생이 좀 거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의 질서가 이제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죠. 하여튼, 가능하면 편을 들지 않는다.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어떤 걸 어색하게 편들다가요, 큰 싸움에 휘말려요, 나도. 동네 아줌마들끼리 싸우는데, 엄마들 모임 해봐, 아마. 모임 끝나고 딱 집에 오면 전화 올 거라, 이제. 누구 오면 있잖아, 그 아까 뭐, 같이 뛰게 하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슬슬 이제, 뭐가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선악의 결과는 분열을 가져와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판단하게 되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아이 문제도 가능하면 그냥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없으면, 예를 들면 애들이 흉기 들고 싸운다 이러면 이제 엄마가 막 제압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형제간의 싸움 같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고 이게 대부분인데 엄마들은 대부분 약한 막내 편을 든다. 편을 들면 큰 놈은 안 그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지가 다 독차지해야 되는데 둘째가 출연하는 바람에 전문가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아이한테 둘째가 태어나는 그 사건은 엄마들이 시집 갔는데 남편이 척 때리고 들어오는 사건처럼 죽입니다. 이 전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큰 충격이죠. 그 큰아이한테. 근데 우리 또 엄마들의 관념에서는 큰아이는 왠지 믿음직스럽고 경험도 많고 막내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큰 기대를 높이 하거든요. 그래서 큰애만 괴로워지거든요. 가능하면 그냥 두고 엄마가 정말 중립을 지키면. 선생님, 둘째가 일러주는 건 어떻게 해요? 오빠가 이렇게 해, 그러면 제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오빠가 괴롭히면은, 오빠가 자꾸 저렇게 해, 그럼 제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때도 그냥. 오빠가 그냥 괴롭히거나 물건을 뺏어가거나 그러면 둘째가 일러주자면 지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애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큰애를 뭐라 하게 되는 거야. 좀 놔두라고 잘하고 네 것만 하고 동생 거 가져가지 말라고. 지는 없고 뭐 이러면은 둘 다 혼을 내게 돼요. 니는 오빠 좀 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제가 봐도 말이 안 돼. 니는 오빠 좀 주지. 니는 니가 아닌데 왜 가져가려고 그래.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명 파는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막내는 애에게 호소하면 엄마가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호소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있어야지.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언제 내가 제일 괴로운 거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관념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애 패는 수밖에 없지. 둘째를 위한다고 내가 큰애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또 애 혼내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큰애는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거든. 인생에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안식과 평화를 누려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구나. 저는 늘 하는데요. 내가 예를 들면 개미 엄마가 내한테 대들잖아요. 생각으로는 확, 어떻게 막, 다시는 꼴도 보시고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이제 이웃이 되었는데 조금 순간적으로 성질 난다고 내가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되거든. 근데 저거 어떻게 한번 갈봐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막 내가 분한 거야. 올해 군대가 있을 때도 그 고타 사건 이야기 내가 자주 했죠.
자, 구타 사건 때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이제 육지로 옮겼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제주도로 말령을 보내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죠. 자, 이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운동권 출신하고 협상을 잘했구나. 실제로 우리 아이도 내가 이제 그 부대 측과 협상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두려워서 내한테 막 호소하는 내가 협상하려고 설명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피신시켰다, 안전하게 보호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니까 그로부터 약 5개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다시 배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해양경찰은 기본적으로 배에서 근무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2년의 복무기간 가운데 배에서 대부분 근무하고 육지에서는 말년에 몇 개월 근무하고 전역하는 이런 이제 것인데 우리 아이는 이제 그 구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먼저 이제 육지에서 근무를 한 거죠, 파출소에서. 언젠가는 이제 배로 돌아가야 해요. 배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 우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냐면, 자, 그때는 너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신고를 하고 아빠한테 고소를 했지만, 그러나 이게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가 된 거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왕따 당하고 이러면 왜 선생님한테 신고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당사자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막막하겠죠. 그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 전화 땄다 해도 가해자의 친구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배로 말년이 났어요. 그 애가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초등학교 졸업식 때 2월달이구나. 평릉초등학교 졸업식 날 내가 졸업식에 가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지금 배로 발령이 났어.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빨리 부대에 전화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령을 낸 그 담당자를 통화를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냐. 이제 내가 좀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배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되나. 막 항의를 하니까 이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게 해경의 전통입니다. 어차피 배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전역할 때까지 뭐 파출소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육군에서 왜 요즘 진짜 사나이 보죠. 그리고 내무반 생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경에서는 부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배들이 부두에 같이 정박하고 이제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 부두에 정박한 애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부두 생활, 육군으로 말하면 내무 생활 같은 거죠. 그 배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런 이제 부두 생활에 노출된다는 말이고 우리 애는 이제 자기가 신고했고 그 당시 쫄병이고 많은 고참들이 이제 있고 그것 때문에 고참들이 막 전부 막 상 위에서 막 또 집합시켜서 교육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기타 방지 뭐 교육도 하고 막 시끄러웠거든요. 그걸 부두로 또 배로 돌아가게 되니까 애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발령이 난 바로 다음 얼마 안 돼서 외박을 나왔어요. 이제 외박 나왔다 부대로 돌아가면 배로 가야 되는 거야. 애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부대를 안 돌아가려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하고 뭐 온갖 이렇게 또 교제를 하고 제가 어떤 이렇게 아이의 생명이 될 만한 말을 공급하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설득하고 같이 손잡고 울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 되면 일어나서 이제 복귀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자기는 탈영하겠다는 거야. 얘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안전하게 있었지만 다시 배로 간다는 이 두려움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새벽 2시쯤 되니까 애가 자기방에서 제가 어떤 그 위로를 해도 안 먹히던 애가 피곤하니까 자더라고요. 코를 골면서. 근데 내가 카스에도 글을 써올린 도 있는데 잠을 자는 새벽 2시쯤 돼서 코를 보면서 잠을 자는 아이를 보니까 야, 아이가 잠을 잘 자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그때 탁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냥 지나친 일들도 어떤 시점이 되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저는
아이가 그 정말 자기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잘 텐데 고민하고 이러느라고 코 골면서 자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쯤 됐는데 애가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대를 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못 가. 난 각오를 했어요.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가 정말 힘들면 무대 복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뭐 내가 끌고 가서 먹잖아요. 받아들이잖아. 그 생각을 했죠. 만약에 애가 탈영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지휘관들이 바로 탈영 처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문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왔냐 하고 뭐 집에 전화해보고 또 막 찾으러 오고 이러거든. 그때 이제 협상을 해서 애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내가 진짜 이거 물론 생각이지만 일함을 시켜서 미국 가서 살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정 안 되면 교도소 가서 뭐 육군 탈영하면 남한산성 가거든요. 남한산성에 가면 교도소, 육군 교도소가 있어요. 대와 같이 입대한 친구 하나는 탈영을 실제로 탈영해가지고 보통 제대하는 아이들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남한산성에서 육군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살면 나와. 뭐 그런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이러면 저는 한 인생인데 싶어서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근데 10시 되니까 애가 방에서 막 내들으라고 에휴 깨가지고 에휴 하면서 아빠 오라는 소리예요. 지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뭐 말로는 아빠한테 막 난 이제 탈영할 거야 안 가 난 모르겠어 왜 잘 근무하고 있는데 왜 또 배로 보내는 거야 뭐 오만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근데 아빠한테 다 이제 퍼붓고 지는 이제 쓰레기를 배출한 거죠. 제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들어주면 자기들 속상한 걸 다 배출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 좋세. 그래서 또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 들으면 내가 불안하고 속상하니까 못 듣고 있죠. 못 듣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아니면 막 패고 막 아니면 뭐 그것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다 들어주니까 듣고 있으니까 지가 10시 되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인 거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모르겠어요. 진짜 죽을 지경이 아니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10시 되니까 막 한숨을 쉬면서 아빠를 불러. 그래서 내가 애 침대로 가서 손을 꼭 잡고 아빠가 태워줄게 가자. 그러니까 애가 부시시 나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됐죠. 그 평택까지 몰고 가면서 이제 중간에 뭐 레스토랑에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닷가에서 평택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손을 잡고 내가 제 마지막 말을 했죠. 유언 같은 말 우리 아이한테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웬만한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죠. 근데 결정적 상황이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지점이 와요. 그런 경우에 그걸 막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막 똥을 싸고 막 이런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그 양식으로 내가 늘 들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늘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인식하게 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하면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수도 십자가로 죽기 전날 밤에 그 어떤 동산 겟세마네라고 성경에 적혀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려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카페 제목 같은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우리가 카페 제목을 땄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가고 싶다는 거라. 근데 지나갈 수 없는 잔이죠.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예요. 로마에서 체포하러 와서 사형시키겠다는데 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인생의 어떤 진면목을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서해 바다까지 우리 맹이한테 내가 울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도 사실 네가 알다시피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게 오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환경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또 추수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사실 어디서든지 우리가 긍정을 추수할 수 있거든요. 아까 내가 밤에 잠자는 아이를 보고 감사를 추수한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가 학교 가는 아이를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지경이 돼보면 알아. 학교만 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가 알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제 말에 화답하기를, 그래 아빠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 바닷가에서. 그때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화답이 되는지. 어제도 내가 강의를 하고 어떤 엄마들 메일 같은 거, 쪽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저한테 화답하거든요. 오늘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화답하면 내 큰 용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그 바닷가 절망적 상황에서 지는 너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래 아빠 죽기야 하겠나? 알았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참 용기가 났죠. 그리고 이제 그 집필지로 내가 아이를 태워서 평택 파출소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배로 발령받아 가게 됐어요. 그때 그 배로 발령받은 애가 4명인가 있는데 이 배에 평택 파출소에 모여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애를 나홀백 메고 있는 애를 이제 평택 파출소한테 내려주고 파출소 한 후방 30m 지점에 내가 딱 가로수 밑에 숨어가지고 우리의 배로 가는 걸 한 번만 더 보고 내 배로 태우고 내려오려고 파출소 앞에서 내가 아무리 차 안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애가 안 나오네. 다 모여야 이제 그 직원 승용차를 타고 내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한 30분을 파출소 앞에서 기다렸어. 근데 안 나오는 거라. 내가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애는 막 두려워서 지금 배로 가는 거지 두려워서 겨우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파출소 문을 확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내놔라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끌고 데리고 내려오고 싶었다니까. 옛날에 내가 그 만화 중에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추천하는 만화 중에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유명한 그 만화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주의 작가 오세영이라는 만화 작가가 있습니다.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책인데 그 만화책의 여러 단편 모음이에요. 단편 모음인데 그 대표 단편이 뭔가 부자의 그림입니다. 부자라는 적설적인 여자아이가 있어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지. 일부러 지으니까 그걸 애 이름을 부자라고 지은 것 같아. 부자의 그림일인데요. 부자는 내 엄마가 시장에서 막 콩나물 팔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집 아이라서 운동회를 하는데 미스 게임을 하는데 단체 유니폼을 맞출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미스 게임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 유니폼 없는 애들 항상 저 가서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라. 그 유니폼 입은 애들만 데리고 이제 미스 게임하고 운동회 날이 됐어요. 부자 엄마가 그래도 자기 딸 운동회 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초란 행색으로 운동장에 또 가보니까 그 옷 입은 애들은 다 미스 게임, 화려한 미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 딸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엄마가 부자 손을 확 낚아채가지고 마지막 장면 진짜 아프네요. 그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그 부자 손을 확 낚아채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지도하는 그 단상을 막 뛰어가면서 외치는 소리였어. 그 진짜 내가 그때는 막 울었는데 지금 눈물이 안 나네. 그 엄마가 막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 부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부자도 이거 메스 게임 시켜달라는 거잖아. 그때 그 장면처럼 내가 막 파출소 뛰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우리의 손을 확 낚아채가지고 내가 데리고 나오면서 얘는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고 싶더라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도 받아들여야 되죠. 아이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지나 나가지고 파출소 없이 차를 뒤로 돌려가지고 파출소 뒤로 갔어요. 파출소 뒤에 이제 별도 건물로 화장실이 있거든. 혹시 우리 아들 화장실이라도 가면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근데 또 화장실에서 또 한 15분 기다려 안 나오는 거라. 마음은 깊어가고 데리고 내려오려면 3시간, 4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아들 카카오톡에다가 마지막 문자를 날리고 이렇게 막 울면서 내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들 중에 내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 말. 그때 우리 아이한테 한 말들 많이 있죠. 내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제가 어릴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겠으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엄마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겠느냐, 잊어버리겠느냐, 이런 말이 있고. 혹시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신다, 뭐 이런 게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그 말 막 썼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막 칼국시 울면서 이제 배우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거의 대전까지 오면서 계속 울었어. 고속도로에서 혼자. 근데 내가 대구 딱 도착하자마자 애가 이제 배로 갔나 봐요. 배로 가가지고 문자가 한 통 왔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빠 너무 두려워. 캄캄한데 배에 가가지고 이제 배 모양도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가있죠. 이제 그 밤을 이제 지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휴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카카오톡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큰 배로 가는데, 큰 배로 가면 이제 휴대폰을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빠한테 카카오톡을 남겼어요. 아빠 너무 두려워, 집에 가고 싶어. 내가 밤에 그 문자를 받고 난 뒤에 두려워가지고 밤새 내가 떨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하다 너무 힘이 들어갔는데, 밤새 내가 두려워가지고 밤잠 한 잠도 못 잤어요. 왜냐면 이미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소뚜껑 보고 놀랐다고. 5개월 전에 아이가 구타를 당하는 사건 때문에 내가 그 해양경찰 찾아가가지고 막 배를 서해 바닷가에 출동한 배를 돌려가지고 애 만나가지고 막 협상하고 애가 안전하게 옮기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뭐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이번엔 또 이제 배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밤에 요만 생각이 나는 거, 만약에 내일 우리 아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도 또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나? 이번엔 전화해도 안 되던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학경찰서 가고 그러면 내가 해양경찰청 본부로 가야 되나? 본부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로비에서는 분신을 해야 되나? 신발을 끼얹고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면 해양경찰청장실에 쳐들어가야 되나?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라. 생각.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놈도 아니고. 그래요. 생각으로 내가 밤새 오만 가능성을 생각해. 아니면 평택 그 배에 바로 찾아가고 우리 애 데리고 나와서 탈핵시킬까? 뭐 새벽 6시까지 내가 두렵고 막 괴롭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너무 불안하고 이때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전에 부타 사건 때도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해결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야. 생각으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현실로서는 아무 백도 뭐 그냥 평범한 달쏘고 왕빠잖아. 얼마나 두렵던지 그 밤이. 그 밤에 새벽 6시쯤 되니까 우리 명희 엄마가 알람 맞춰놓고 일하지만은 전날 밤에 꾸려놓은 트렁크를 끌고 제주도 놀러 가더라고. 그때 김미라, 양미연, 형 엄마가 알죠? 명희 엄마하고 3명이서 제주도 펜션 잡아서 여행 가는 거나. 야, 대단하네. 엄마 맞다. 나는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막 밤새 울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휘파람 불면서. 자기는 아무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명희 엄마가 저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했어. 자기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대 찾아가서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도 아예 가는 거지. 이 잡고 오면. 그래서 나는요, 우리 명희 엄마 나가고 나서도 한 30분을 더 씨름했는데,
그날 새벽에 내가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한 깨달음. 아,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 나는 그전까지 명예가 뭐 이렇게 부대 가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명예는 객관적으로 부대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고 있어요. 근데 주관적으로 나는 그래. 전에 명예가 부타 사건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때도 난 내가 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해야 되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 근데 난 뭘 하려고 하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진짜 막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나 몰라. 내가요 당시처럼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려고 침대에 누워도 막 불안하고 내일 내가 명의가 만약에 못 견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 이거 시나리오 짜리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침대에 누웠다고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일나가지고 막 온 집 거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미친놈처럼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때 새벽에 아침에 진짜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 아, 이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전에 우리 아이가 그 안전하게 보호된 것도 사실은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그런데 내가 무슨 전화번호를 우리 명희가 내게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요, 전화한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의 진행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 일사천리로 해결됐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날 새벽에 되었어야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으로는 내가 막 행정찰서 본청 로비에서 분신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면 진짜 무력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날 새벽에 내가 인정했어.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생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 지만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작은 문제지만 사실 남매 간의 싸움은 작은 문제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개입하죠. 근데 아이를 계속 키워가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학교에서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 정말 속상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전학을 가야 되나 뭐 오만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이럴 때 딱 직면해 보면 정말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도 진짜 애 키우는 일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숙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갑자기 내게 평화가 확 밀려버려요. 그 밤새 고민하다가 아, 이건 내 손을 떠났구나. 명예를 내가 보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7시쯤 되면 내가 잠을 자게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제가 한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사면 초가에 막힐 때, 사방으로 막힐 때,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막 내가 핏똥을 싸줘요. 속상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원치 않지만 암에 걸린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내 그 상황은 이제 명예한테 내가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놓고 나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데 아,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고 있구나, 나를 꺾으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려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한테 항복했죠. 아이고, 내가 자식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밖에 내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그때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잤어요. 그래, 명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 않아요? 다음날 오후 5시쯤 돼가지고 애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아빠, 생각보다 지낼만 하네. 어젯밤에 뭐 아빠 너무 집에 가고 싶고 이래 문자 온 놈이 그냥 내만 생초한 거라. 밤새도록 밤잠 못 자고. 애는요 막상 하루 생활 해보니까 선임이 내한테 잘해주네. 그리고 휴대폰도 쓰게 하네.
휴대폰 어느 정도 짬빨이 돼야 쓰거든요. 그리고 한 3시간 있다가 9시쯤 또 카카오톡이 왔어. 아빠, 배에 노래방도 있어. 그 평택해양경제에서 가장 큰 데로 갔거든요. 배 안에 노래방 시설이 있어. 그 선임들하고 다 노래방에 가 노래 부르고 이랬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사실. 내 혼자 뭐 미친놈처럼 막. 애가 뭐 불안해하니까 몇 가지, 뭐. 이게 부모기도 하지만. 내가 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핏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의 경험 가운데 이런 거 많거든. 내가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명예의 엄마하고 우리 애하고 저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받아들였잖아요. 사실은 결정적일 때 난 항상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중학교 진학을 못했을 때. 뭐 한참 나는 뭐 내려온 그 잔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인생의 본질인데 우리가 내가 옳고 그름이 생기고 나면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문제도 어떻게 하고 척척척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미리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거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이 말이 생각나라면 내가 미리 말해놓는 거예요. 아,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면 뭐 큰 낭패날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 받아들이면 인생이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암 걸리잖아요. 물론 암 안 걸리면 좋지만 암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내게 재수 없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생의 불행이죠. 원망이 생기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카스에 우리 엄마 병상일기 쓰는 거 읽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두 눈을 실명하고 전신이 마비돼서 7개월 동안 출근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환경이 왔는데 우리 엄마가 받아들이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내게 이 병이 온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오거나 손자들에게 왔으면 어떡할 뻔해. 내게 병이 온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딱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기 전까지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저는 우리 아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한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 군대에서 계속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 주제 파악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한테 항복한 이후로 내가 우리 명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시인한 후로 우리 아이는 아주 잘 지내가지고 이제 7월 21일 날 제대하게 돼요. 열흘 동안 휴가 나왔다가 어제 돌아갔거든.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또 휴가 나와요. 알려주가. 휴가를 내가 아끼고 있었거든.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나오니까 열흘씩 휴가를 3번 썼는데 그걸 아끼고 있었거든. 그 마지막 휴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20일 날 복귀해가 21일 날 제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음 수요일까지만 고생을 하는 거지. 이 뭐 2년밖에 안 되는 23일밖에 안 되는 짧은 군대 생활이지만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떤 환경을 만나잖아요. 형편과 사정을 만나요. 형편과 사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건져 올리면 그 형편과 사정은 내게 너무 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목표가 없어가지고 이 형편과 사정 안에서 내가 뭘 건져 올리는 것이 없으면 그냥 형편과 사정을 원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와 우리 명예의 목표가 군대 생활을 편안하게 그냥 지내는 것 여기에 머물렀더라면 실패죠. 실패. 군대 생활은 정말 괴로움의 연속이죠.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으니까. 근데 목표가 무사하게 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내 인생의 양식이 되는 것을 건져 올리는 것. 이게 목표죠.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하면 나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삼아야 돼요.
엄마들 보면 보통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죠. 근데 이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예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한번 살아보라니까.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아가 될까 몰라. 저는 해보니까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인간들 내게 협조를 해야 오손도손 되잖아. 그래? 내 기준에 막 따라와야 되지.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이가. 근데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했잖아요. 치약지 하는 것도 10년 동안 싸워도 못 고치겠더라고. 어머니도 한번 해보니까 양말 던지는 거 고치다 해봐요. 한 5년은 싸워야 이제 겨우 빨래통에다 양말 갖다 넣지.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거 고치는데 5년 걸리는데 그래. 중요한 거 고치다 해봐요. 평생 뒷동 싸야 되지. 그러니까 목표가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진짜 오손도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옳고그림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목표를 바꿔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누구에게나 누구하고나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누구에게나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목표가 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명예하고 제가 군대 생활을 표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제대할 시점에 대해서 딱 추수를 해보니까 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도 자기 인생에서 더 할 수 없는 공부를 배운 거죠. 이 사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겨나갈 자신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요. 우리 아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아이 고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함정에 빠진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근데 애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드러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물론 뭐 아이하고 외식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건 말이에요. 결정적인 거. 근데 그걸 인정하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되게 큰 안식이 밀려와요. 혹시 시댁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말을 잘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받아들이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실 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가는 거죠.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를 이끌어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려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호시오치를 만나뵀죠. 호시오치라는 뭐 생판 처음 듣는 그해 호시오치라는 서점이 생겼어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하고 저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건이 있었던 해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났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누라 또 도망갔다고 할 수 없이 이 교회에 끌려나갔잖아요. 저는 진짜 신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내 소신이에요.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어.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 마누라 도망갈까봐 애 버리고 갈까봐 이 교회에 끌려나가지고 지금까지 다녔는데 그해 1994년 그해 제가 교회에 가던 해 그해 호시오치가 생겼어요. 우리 와이프가 월배중 선생님을 공부하다 버스 타고 퇴근하는 길에 달성 분청 옛날 앞에 있던 호시오치를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호시오치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1994년 그때부터 무슨 지금 20년 동안 한 서점을 내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이상하네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반 10년은 내가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호시오치에 매주 나왔어요. 매주 중학교 몇 학년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 선생님이 저보고 엄마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횟수로 그때 2003년인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엄마들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 강의를. 이게 지금 오늘 올해가 2003년이네. 10년 됐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이거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지금 달 쓰고 와서 여기 살고 있는가. 내 의지로 하면 나는
집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집은 저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고 직장은 여의도에 있고 주로 노는 데는 압구정이고 와이프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이래야 되죠. 내 의지로 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와가지고 이게 달 쓰고 총 부수게 살고 직장도 없고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오는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내 의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시장에 가면요 물건의 가격을 정하잖아요. 가격을 판매자의 의지로 정하는 것 같죠? 사실은 아니에요. 판매자가 자기 가격을 정했는데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되죠. 그죠? 또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별로 안 남죠. 많이 팔리는데 너무 낮으면. 그럼 어떻게 또 가격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소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소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 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한다니까. 그렇죠. 실제로 모든 물건의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요.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조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럴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 내 손을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호시호시 20년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요 김상도 형제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형제가 됐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저건 돈도 안 벌고 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은 소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만나서 자기들 인생이 저렇게 행복해졌잖아요. 이 행복해진 것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근데 누가 지 말 들어주나?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형제들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대부분 꿈이다. 대학 교수가 강단에 서서 강의 중간에 이런 얘기 막 하거든. 우리 교회에 그 경대철학과 교수가 하나 있어요. 김윤동 교수라고. 이 형은요, 지금은 이제 오늘 원래 50하고인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영향력이 떨어졌죠. 옛날에 젊은 교수일 때는 경대 학생들한테 교양과정 강의가 독대 학생들한테 교양과정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철학의 이해 뭐 이런 거 하고 강의할 때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강의 중간에 해가지고 경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로 왔는가. 그 형을 제일 부러워했거든. 그 경대 강의 듣다 온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추가 돼 있어요. 나이 40 정도. 40에서 45. 근데 나는 대학 교수도 아니겠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10년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진짜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훨씬 좋아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틈틈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산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뭘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게 오는 환경, 내게 오는 잔을 피하려고 하면 그만큼 고통스럽죠. 근데 피할 수 있으면 벌써 피했죠. 내게 오는 잔도 아니에요. 사실은 피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면. 전에 말씀드렸죠. 물에 빠졌다면 아니 물에 빠져가지고 네가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뭐 수영하고 나오면 그건 수영하는 거지 물에 빠진 게 아니라고 했죠. 내게 오는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그건 내게 온 잔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잔이 아니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나를 둘러싸 이런저런 환경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 아주 극소수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래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죠. 아침형 인간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B형한테는 이거 진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아침형 인간이라. 여러분들 해봤어요?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뭐 누가 모르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노력의 세계는 예? 어떤 의지 있는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은요, 누구나 다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출발부터, 출생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출생을 내가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핵심은 출생과 죽음인데 시작과 끝이죠. 핵심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보시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이걸 알게 될 거예요. 남편 선택부터. 여러분들 남편 선택하려면 요즘 누가? 요즘 연습극에 나오는 누구 있나? 김수현? 김수현 말고 원빈 말고 뭐 있잖아. 그래. 송승헌. 다 그런 남편을 갖고 싶죠. 송승헌. 엄마도 카스 보니까 송승헌 사진 붙여놓은 거 뭐 옛날에 잠수는 어떤 건지 모르가니까 냉장고에 원빈 사진 크크한 두루마리를 붙여놓고. 근데 우리가요, 이 작은 일부터, 작은 일,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애 키울 때 보면, 진짜 작은 일에도 애 공부하면 시험 공부하면 시키라 해봐요. 이 기말고사 공부, 이 간단한 것도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어떻게 좀 학교 성적 잘 맞게 해보려고, 문방구 앞에 뛰가 2살 동안 넘기는 문제집 사다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우리 명예 4학년 때, 그거 함 시키는데도, 얼마나 막, 내같이 독하니까 그거라도 밀어붙여 끝까지 하지. 그거 애 저항 하죠, 힘들다 하죠, 뭐 비비 꼬죠, 뭐. 그건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노력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아이 문제에 개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저는 아까 그 남매 싸우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작은 문제 같지만, 진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입마 편들면 자가 상처받고, 자가 편들면 야가 상처받고 이래요. 그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 사실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어리고,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있고 하니까, 어떤 때는 막 상황을 들어보고, 오빠가 잘못해서 오빠를 좀 뭐라 했다가,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완전히 저지 심판관처럼 막, 맨날 상황 들어보고 막 이렇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편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편들면요, 이상하게 그 사건이 휘말리게 돼요. 모임에서 엄마들끼리 뒷담화하고 이럴 때 전화를 받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더니 뭐 그래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면 일 커지는 거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자기 의무받았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또 다른 데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 엄마도 극하더라. 이래 되는 거야. 왜곡되는 거야. 왜곡. 이게 사회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혜인데 뭐 쉽지 않지만 이게 잘 안 되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방도 내가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잘 안 되면 심화반 파일 들어봐요. 성경공부 모임 파일. 만약 성경공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게 그거가 계속 오는 거죠. 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편들지 않는 사람이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편들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명예기 엄마하고 명예기하고 말다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 보고 있어. 그저께 명예기하고 명예 엄마하고 명예 이제 복귀하기 전에 외식하러 간다고 수성구에 있는 에스파냐 알아요? 스페인 요리 전문점 에스파냐 갔어. 저는 안 따라가고 비싼 데는 안 가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누구 둘이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 명예가 엄마한테 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1분 1초라도 엄마하고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비싼 데 가서 내가 돈도 못 버는 게
그래, 둘이만 들보내고. 에스파냐 갔다 돌아온 게 둘이 싸운 거라. 뭐 때문에 싸웠잖아요? 애가 이제 엄마 차고 조수석에 타가지고 다리를 그 위에 얹는 거라. 그 엄마는 선하게 딱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리 보기 싫지. 그래, 발 내려라. 내 차인데 내가 좀 발 올리고 있자. 보기 그만해, 내려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둘이 말다툼이 시작돼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음식 기분 진짜 맛다 내리네 하고 명이 엄마는 아빠도 내리라 했단 말이야. 명이는 뭘 하잖아요. 아빠는 내가 하는데 다 두는데 뭘 아빠가 내리라 해. 명이 엄마가 돈 많은 내기 할래? 뭐 이래가지고 둘이 막 싸워가지고 기분 더럽게 돼. 옛날 같으면요 이런 일 있으면 내가 그 싸우는 걸 못 보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좌천이만 들어보고 우리 와이프를 뭐라 하는 거라. 야, 우리가 명희하고 사는 날이 얼마 남았다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애 하자면 다 해줘야지. 그거는 네가 또 뭐 선악으로 판단하고 고집 피우나 막 이렇게 웃게 하고. 또 명희한테 가가지고는 야, 엄마가 아직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옳고 그르고 발달해서 먹잖아. 네가 어린양이 돼야지. 또 이렇게 하는 거라. 극하는데 둘 다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열리죠. 둘이 가볍게 싸우는데 내가 나서면 어떻게 돼요? 큰 전쟁으로 이제. 우리 집 항상 이랬어요. 처음에 둘이 대극하면 그거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봐주는 사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서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거죠. 내가 조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충동 조절장애 일어나요. 그 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지켜보는 사람. 그러면 문제 안 커져요. 주로 아빠들이 언제 문제 커져요? 퇴근하고 왔는데 엄마들이 애 문제를 가지고 속상하다 보면 뭐라고 하죠. 그래, 엄마들 이제 속상하니까 좀 들어주면 해소될 텐데 아빠들이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받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아빠도 이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가 큰 전쟁이 나지 뭐 깨고 뭐 애 반 죽고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우리 남매가 싸우는 이야기 사실 핑계로 엄마들한테 이 문제 오늘 뭐 못 볼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종강해야 되니까 특별히 들 말씀 있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이러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 못 뵙더라도 이런 말을 계속 들어두면요 내가 정말 인생의 어떤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아니면 사방으로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어떤 말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낸다니까. 그래서 내게 오는 어떤 환경도 내가 버릴 것이 없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믿는다는 말을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할 어떤 것들을 내가 추수할 수 있죠. 자, 봐요.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려서부터 뭐 줄기가 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건져 올리는 것이 농사의 목표죠. 그러면 이 열매를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열매를 얻으면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열매를 추수하니까. 가을이 되어서 목표는 열매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행복이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했죠. 자녀에게 궁극적 목표도 사실은 아이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잃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행복이라는 열매를 추수하면 되죠. 그러면 지나간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뭐 이랬던 모든 시절들은 열매를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고마움. 우리 아이 안에서 부타 사건도 있었고요. 뭐 파출소 사이코 같은 파출소장 만난 사건도 있었고 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너무 두려워했던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건 뭘 위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인생의 어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있었던 거다. 저는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영이나 저는 이 2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열매로 추수했어요. 인격적인 열매죠. 자, 이 아주 값진 교훈, 공과를 배웠기 때문에 이 지난 날들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렇게 되면 버릴 일이 하나도 없다. 저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했죠. 어느 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고 형이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 사건조차도 되게 큰, 저는 내가 그 너무 불행한 사건이잖아. 내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엄마 밑에서 못 자고 친척집에 가고 이랬으면 너무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추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내게 진짜 큰 복이 됐고, 어떻게 복이 됐지 알아요?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항상 나는 내 아버지 같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야.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도와줄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누군가를 내가 항상 기다렸어요. 사춘기 때는 누굴 기다린 줄 알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신문 사회면에 난 독지가를 내가 항상 기다렸어요. 우리 형이 혼자 고등학교 갔죠. 어려운 환경에서 3형제가 다 검정고시를 했는데 형이 먼저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우리는 못 보내는 거죠. 내하고 동생은 중고등학교 못 다녔어요. 형이 고등학교 가자마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신문을 구독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조선일보를 구독했거든요. 그 조선일보 맨날 집에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걸 집에 뭐 다른 거 읽을 거리도 없고 하니까 맨날 신문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신문 사회면에 항상 독지가들이 누구 뭐 장학금을 줬다든지 뭐 대학 도서관에 뭐 전재산을 기부했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항상 공상을 한 거야. 혹시 내 인생 앞에, 내 앞에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김군, 자네는 공부하면 잘할 텐데 형편이 어려서 학교를 못 다니는구나. 내가 믿어줄게 한번 해보게. 이런 독지가, 그런 독지가 내 인생 앞에 나타날 줄 알고 내가 항상 기다렸어.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들 민족이 이제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알아요? 그 메시아라는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항상 강대국의 압제가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이런데 항상 이스라엘이 그 침략당해가지고 그죠? 그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뭔지 알아요? 다윗왕 같은 자기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대가 다윗왕 시대거든요. 다윗. 그러니까 항상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늘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정감록을 읽어보면요. 정감록이라고 우리나라 그 신비한 그 있죠. 그리고 항상 우리 한민족의 정도령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정도령이 나타나서 저 오랑캐들이 침략을 받는 우리나라를 크게 부흥시킬 것이다. 이런 사상.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메시아, 독지가 이걸 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도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인생의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도 참 크지만 내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건요, 기껏해야 우리 아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반대로 그 닭가시 햇방에서 우리 삼형제를 있는데 우리 형이 그때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형한테 밥상을 딱 펴놓고 항상 그거 공부를 가르쳤다니까. 국어책 펴놓고요, 바둑아 놀자, 영희야 놀자,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철수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이거 국어 1학년, 국어 1학년. 우리 형 1학년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걸 형한테 계속 가르친 거야. 근데 형은 뭐 못하면 아버지가 뭐 때리고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못 외워요. 근데 나는 5살 때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형 책상 그 밥상 주위를 빙빙빙 돌면서 내가 막 외웠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내 천재인 줄 알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그랬잖아요. 엄마가 삼형제 다 학교 못 보낼 테니까 둘째를 공부하게 하는 거였어. 그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내가 둘째라서 부담이 없었던 거죠. 형은 맨날 혼나고 아버지한테 그런 걸 내가 어릴 때 봤거든. 그리고 우리 형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시멘트
포장지 있잖아요. 시멘트 푸대. 그걸 어디서 막 구해와가지고요. 시멘트 푸대에 막 시멘트 겉번지 묻었죠. 그거 싹 벗겨 내가 안에 방수 코팅된 뺀질뺀질한 갈색 속지가 있어, 속지. 그걸 쫙 펴가지고 우리는 제거풀을 딱 쌉니다. 제거풀 싸는 거 여러분들 모르죠? 알아? 그걸 내가 보고 잡자. 그래가지고 우리 명일이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게요? 나는 시멘트 포장지를 못 구해가지고 달력제 해가지고 큰 달력제 해가지고 내가 진짜 우리의 표지를 쌌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보고 청승 받다고 누가 뭐가 비닐로 된 좋은 거 파는데 그 내가 기껏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오래 살아계셨어도 아마 그랬을 거라 자식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그래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건 그거예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게 내게 탁 사진 찍혔죠. 그러니까 우리 애 초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가자마자 내가 체크불도 사주고 시험 공부시키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또 다른 내용적 스승을 만났잖아요. 우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내보고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돼주겠다 했다네.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해가지고 근데 또 다른 내 인생의 메시아를 만난 거죠. 내 인생의 영적 아버지를 만난 멘토, 요즘 엄마를 하는 멘토를 만났죠. 이 멘토의 영향을 내가 지금 20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잘 모를 거라. 원래 저 사람 내가 착한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 20년 동안요 진짜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처음에 내 강의할 때 어떤 줄 알아요? 10년 전에 강의할 때 강의 중에 어떤 아줌마가 막 질문하는 거라. 바로 내가 용서 안 하고 막 피방 주고 있잖아요. 우리 강의 중에 질문 하나 하고 푸르미 아빠 영향을 받아 어떤 엄마가 막 푸르미 아빠가 어떻게 하게 되는 막 바로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러고 있잖아. 아줌마 지금도 우리 모임에 나와. 그 동형이 엄마는 그 머리에 늘 두고 쓰고 막 10년 돼 10년 아직도 인연이 끊기지 않고 이번에 우리 엄마 제산날 못 가더라. 이 아줌마도 웃기죠. 다음에 엄마 제산날 못 가니까 이번 수요일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3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산소 갔는데 소시오지 출신들이 막 같이 우리 엄마 제산날 나와 우리 큰 집에 아줌마들이 거기 그만큼 친한 이웃이죠. 오늘 제가 뭐 제 나름대로는 어머니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 화두처럼 이렇게 계속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다 보면 내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내가 소화하고 거기서 군대라는 환경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왜 다 탈영 안 하는 줄 알아요? 일부만 탈영하죠. 대부분 다 받아들이죠. 군대 가면 나름 재미가 있어. 군대 나름의 재미. 제대하고 나면 지긋지긋하지만 진짜 사람이 보니까 재밌죠. 요즘 막 MBC 그 일요일 밤에 시청률이 옛날에 막 나가수 이후로 저 다른 데 1박 2일 인데 밀려가지고 완전히 다운됐다가 지금 그러면 진짜 사나이 때문에 지금 그 시청률을 막 회복하고 있어요. 나름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 군대라는 환경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추수할 걸 추수할 수 있으면 어떤 환경도 내게 감사가 돼요. 이게 이제 일체의 비계를 배우는 거죠. 바울이라는 그 예수의 제자가 말했어요. 내가 풍요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자족하는 일체의 비계를 배웠다. 그러니까 풍요하든지 빈곤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는 어떤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귀한 시간을 해가지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 학기 말만 되면 항상 이렇게 좀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든요. 내가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근데 정줄락 하면 또 뭐 안 나와보고 막.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나는 못 만나더라도 우리 카페 오셔가지고 카페 자료실에 가면요 이런 파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호실에서 강의한 파일 말고
성경 모임 파일을 체계적으로 안 들어가요. 내가 뭐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뭐 종교를 가지란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는 이제 그 후대에 들어서 왜곡된 것이고, 기원 후 4세기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어머니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했대. 그러면서 종교가 갑자기 확 커졌죠. 그 전까지는 뭐 삐리삐리했어요. 예수의 제자들 다 죽고 나니까. 예수의 뭐 저거 이것도 다 막 사양 그랬는데, 로마 황제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삼았죠. 그 후로 막 갑자기 번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가 된 거죠. 원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 살았는데 자기들 인생이 참 행복하고 복되게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 스승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닌 거죠. 그게 다른데 이 상황이 지금 뭐 종교화돼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폭도해가지고 오히려 죽고 나서 다 천당 간다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식만 나빠졌어요. 이기적이다. 기독교인들 보고 제일 많이 하는 비난이 뭔가 하면 이기적이다. 지금은 우리하고 똑같이 돈 밝히고 뭐 이렇게 살면서 죽고 나면 저거는 천당 간다고 우리는 못 간다니까 얼마나 부끄럽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하여튼 이번 학기에 뭐 장선의 온법이라는 주제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애를 썼어요. 근데 워낙 엄마들이 아직 그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장선의 온을 하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기초적인 말씀만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책에도 다 나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돌아가면 영어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면서 궁금한 점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잘 못하시는데 그 집집마다 또 사정과 형편이 달라요. 아이 특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면 방학 때 겸이 엄마나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방학 때 식사를 한번 대접해요. 비싼 거 안 먹을게. 아니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낫죠. 어제 수요일에 내가 호실집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남편하고 들어갔어. 시험기간이라서 애야 되고 그래서 나는 꼭 인사를 하더라고. 난 너무 생각이 안 나. 하도 많은 옆에들 만나니까 분명히 내한테 상담을 한번 한 날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그 남편한테 내 소개하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뻗어놓은 볼자루처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막 또 내한테 막 뚜벅뚜벅 오지만은 하더라고. 사실은 제가 박경숙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 공부하는데 생각나세요? 우리 와이프하고 같은 학교 공부하는 동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영어 선생님이랑 학명 놓고 이분에게 딸이 초등학교 3년째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가지고 학습 기초가 안 잡혀가지고 교무실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그럼 우리 남편을 만나봐라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 대운동에 있는 분들 금강장에서 만나가지고 내 상태를 딱 보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일단 책 읽기부터 좋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줌마하고 내 시키는 대로 막 고설치에 출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말고사 국어신문 시험에 100점 맞았다네. 그래 막 자랑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수학이 문제래. 가면 여름방학 때 또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방언 사십시오. 그런데 하니까 좋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바로 문자했어. 방학에 한번 배요. 그 낯선 여자도 내가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래. 매주 한 번씩 책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들은 제가 훨씬 더 친절하게 상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것들은 집집마다 행동과 사정이 다르니까 꼭 방학 때 연락해요. 제가 방학 때 언제 시간 있는가 하면 월, 수, 금 이제 금요일에 이제 강의 안 하잖아요. 이제 방학 때문에. 그러니까 월, 수, 금, 요 3일 화목은 안 되고 화목은 이제 성경공부 모임은 방학 때 계속 하고 있어요. 저를 보고 싶으면 모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 때부터 딱 정확하게 가지치기를 딱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 굉장히 쉽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헤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우면 겸이 엄마도 저 있잖아요. 겸이 엄마는 저보다 훨씬 친절하고 성격도 좋고 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 겸이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만나자 해도 되고요. 거기서 뭐 잠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그 대신에 점심은 꼭 사야 돼요. 월수금요일 언제 만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왜냐하면 내가 그때 아침과 아침은 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11시나 12시쯤 만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이제 나도 한 끼 때우고. 알았죠? 다음 주에는 뭐 다음 주에 뭐 종강 파티라도 해요? 그 다음 주에 종강 파티 아니라 내가 한 30분만 딱 이야기하고 종강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이야기 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30분 뭐 할 것도 걱정은 되지만 그리고 참 2학기 광고 2학기 되면요 제가 대구 광역시 종합복지관이라고 저 있어요. 1학기 3월달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해내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교육청에도 진출하고 있죠. 거기서 또 저를 이제 초청해서 행복부동에서 강의를 9월달에 하는데 9월달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맞춤 강의를 하나 만들었어. 인문학 강의. 거기서. 근데 내가 인문학 아는 게 사실 성경밖에 없잖아. 성경으로 하자니까 넌 너무 종교적이래. 그래 할 수 없이 도덕경으로 하자. 근데 방학 동안 열심히 도장 사상을 공부해가지고 도덕경 강의를. 근데 거기서 뭐 깊이 있는 건 아니고 뭐 동네 엄마들 아니에요. 엄마들하고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도덕경 강의를 하거든요. 혹시 이제 나중에 그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방학 때는 꼭 그렇게 하여튼 하시고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